여기서 흰 바람벽이 뭐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거 무슨 역할 한다 했죠? 에? 감정이입이요? 정지영 씨? 무슨 역할 한다 했지? 그 성찰의 매개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찰의 매개체. 그러니까 내가 성찰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약간 스크린 느낌으로 장면도 보여주고 글자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바람벽이 뭔지 아세요? 근데? 그냥 뭐 바람만 근근히 막아줄 수 있는 벽 같은 거, 얇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백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기야? 김민준 씨겠지. 이거 아니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자를까요? 에? 예,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대충 너 1시쯤에 나가잖아, 그지? 그거 잘라주시고 그 아까 내가 줬던 거 문법 그거 가지고 이동해 주시면 돼요. 이 친구 저희 조교쌤인데 이 친구 수능 97. 2년 전 제자. 졸라 잘해요. 왜? 왜? 너네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많이 챙겨드릴게. 1등급 나오면 시켜줄게. 근데 군대 가잖아. 안 갈 수 있는 방법 없어? 어디면 그걸 왜 잘라? 손가락 자르고 평생 그렇게 살래? 진짜 왔네? 이씨. 야 잠깐만. 너 이거 갖고 갔냐 이거? 안 갖고 가지 않았어? 언제 갖고 갔어? 갖고 갔어? 뭐지? 왜 남지? 전지훈 받았고. 뭐지? 왜 남지? 남을 리가 없는데? 남으면 안 되는데? 김민준 씨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씨. 어디 들렀어? 근데 수업이 늦어도 돼? 원래 제 시간에 나왔는데 독서실에 다 있는데 그걸 깜빡해. 뭘 깜빡해? 책이랑 연필이랑 다 잘한다 씨. 자 선물 하나는 너 가지고 하나는 네 동료가 될 사람 한 줘버려. 쌤이 왜 0.7이에요 이거? 0.5가 그 펜 색깔이 검정색밖에 없어가지고 검정색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좀 나름 유니크한 색을 찾다 보니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었는데 분홍색은 진짜 분홍색 존나 하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블루로 했어요. 검정보단 낫지 않아?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백석은 어쨌든 간에 얘는 주로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피난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향도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애인도 버리고 애인은 뭐 정확히 말하면 같이 가자 했었는데 조까 하면서 이제 안 갔죠. 왜? 그래서 안 갔어. 죄송해요. 첫날부터 이렇게 유혹 좀 시전해도 괜찮은 거. 오히려 좋아? 아무튼 얘는요 피난 가면서 이제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혼자서 그쵸?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생성될 수밖에 없냐? 성찰하기 좋은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쵸?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 그것도 힘든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죠. 자, 쉽게 쓰여진 시에도 뭐가 있었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야, 밤비가 내리는데 사람이 다녀 안 다녀? 안 다녀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집도 내 집도 아니야. 다른 나라 방이야. 다른 나라 집이야. 그러니까 성찰하기 딱 좋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자화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화상 기억나세요? 그 우물에서 그 얼굴 보면서 하는. 네. 거기서도 약간 어떤 거 있었냐? 외딴 우물에 홀로 바라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 구석탱이야. 그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있으면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봐봐. 지금 막 여러분들이 막 성찰해? 언제 해? 보통
새벽에 하잖아. 아, 씨발, 이거 맞나? 이러면서 이제 막, 갑자기 보고 싶네? 자니? 막 이런 거 막. 왜, 전지웅이? 그래? 그런 거야? 그럴 수 있어. 전 여친이 없어.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거기 본문 보시면,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자, 이 좁다란 방이고, 그 다음에 휜 바람벽이야. 거기서부터 이미 성찰의 환경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 밑에 어딘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갑자기 쓸쓸해졌대. 쓸쓸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휜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야. 15촉이 뭐냐?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주 적게 밝. 이게 촉의 단위가 뭐냐면 촛불 하나의 단위야. 그럼 15촉이라는 거는 촛불 15개의 밝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밝진 않아요. 되게 어두워요. 그 다음에 12척 전등이, 자, 거기 밑줄,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야, 전등이 지친다고 했어. 야, 전등이 지치면, 뭐야? 내가 지금 지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15척 전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감정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씌이고, 전등도 어두워, 셔츠도 낡았어. 그 다음에 또 밑에, 그리고 또 달이 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 여기가 제일 핵심적이겠지. 외로운 생각만이. 그러니까 외로운 생각까지 들고 있어. 상황도 안 좋은데 내 외로운 생각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제 성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야, 근데 그 감주 뭐예요? 감주 뭔지 아시는 분? 식혜인데 그거 없어요. 쌀이 없어요. 식혜 하면 이렇게 밥알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 밥알을 없앤 거예요. 네. 근데 누가 막 그러더라고. 막 이거 술 아니냐고. 술 아니에요. 술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이 휜바람 벽에, 자, 이 휜바람 벽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장면 첫 번째, 그 다음에 장면 두 번째, 그 다음에 장면 세 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요 둘은 그림으로 나오고요. 여기는 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대요. 자, 내가 성찰을 하니까, 성찰하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 다 버렸잖아. 피난하면서 가족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했잖아. 그쵸?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가 첫 번째 장면. 여기서는 가족을 떠올리고 있는 장면. 성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얘 애인이 있었어요. 애인이 있었는데 얘가 피난한다고 했을 때 거절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약간 좀 살짝 좀 그게 있는 것 같아. 피해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뭐라고 하겠어? 참고로 얘는 그냥 상상하는 거죠. 맞아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날 먼 앞때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자, 이 애인을 떠올리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애인의 남편.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냥 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지아비가 남편이에요. 그거 알고 있죠? 혹시 몰라서. 그 다음에 그 상상에서 끝나지도 않아.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만든다. 자, 남편에다가 뭐까지 상상하고 있어요. 이 새끼 애까지 낳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아지막하야 어느 사이인가 이 흰바람 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냐? 자기가 쓸쓸한 얼굴이래. 자, 얘는 성찰을 하는데 일단 지금 얘 자체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지? 벌써부터. 그죠? 쓸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냐?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그래. 가난하고 외롭고까지는 오케이. 근데 요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하나의 속성으로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높은데 쓸쓸해. 어? 뭐라고? 고귀함. 요거랑도 연결시킬 수 있죠. 고귀한 존재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뭐 하도록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동시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운명론적 관점, 그쵸? 운명론적 관점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라고 했어요. 자, 나를 위로하고 울력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약간 뭐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승 이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울력한다는 말이 옆에 주석으로 달려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힘으로 몰아붙이는 이러니까 이거 밑에서부터 받쳐주는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시상 전환이 드러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적에 그게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데 초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듯이 그 다음에 밑에 얘네들은 다 누구냐? 문학인들이죠. 그쵸?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이렇게 도연명은 많이 들어봤죠? 도연명 들어봤어요? 지금 히팅? 도연명이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리고 고전시가에서 도연명이 되게 은근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얘가 누군지는 대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백석 씨는 고려를 해야 될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 향토성을 생각해 봐야 돼. 향토성이 뭐예요? 향토성. 자,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향토성이 나왔어. 향토성이 뭐야, 민준아? 뭔지 알아? 지역성이 되게 맞아요. 직관적으로 가자고. 자, 특정 지역이 생각나게끔 하는 요소예요. 특정 지역. 우리가 보통 향토성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막연하게 시골스럽다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정한 지역이 생각나는 요소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언이 나온다. 그러면 향토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상도 사투리 니 뭐라 카노 하면 이제 경상도가 떠오를 거예요. 그것도 향토성이에요. 얘는 주로 어떤 말투가 나오죠? 백석이 어디 사람이에요 원래? 북한 사람이에요. 그쵸?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북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말이 나옴으로써 북한이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학습활동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거랑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봐볼게요. 뭐 요거 화장실 한 번만. 뭐 당뇨야? 네. 예. 빨리 갔다 와.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키기가 살짝 애매하네. 그래요? 그냥 할래? 시간 좀 남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갔다 오는 동안
지난번에 하던 거 하면 돼요? 뭔데? 뭔지 알아? 옆에 제목 그 작품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응. 안 되어 있는 데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부터 할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작품으로 연결된 문제들도 있으니까 일단 뭐 잘 적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남신이주는 뭐 너무 많이 했죠?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같이 가보자고요. 그죠? 친구는 아세요? 요거 작품? 남신이주? 에? 작년 기말 때 나온 건데? 작년 기말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잖아. 응. 왜 평가 절하하지 마. 왜 그래? 절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표가 있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너 어제 브레턴우드로 개 틀렸잖아. 아니구나. 너 안 풀었지? 맞다. 자, 이것도 그냥 한 번 더 간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뭐 다 나머지 세 분은 다 아시는 작품이니까 뭐 물어봐도 잘 대답을 하겠지?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히트장 있잖아, 그지?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자, 요거 그럼 제목의 뜻은 알고 있어요? 당신 알죠? 뭐? 주소. 주소죠? 우동 아니고, 우동은 내가 먹고 싶은 거고. 나 지금 배고파. 자,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주소입니다. 자, 신의주야, 신의주. 신의주 들어봤어? 신의주. 북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 가기 전쯤에 있는 게 신의주예요. 신의주, 유동, 여기 동 이름이야. 박씨복내 방. 박씨복내 방이에요. 아주 봤어요. 그래, 했다고요.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주소가 제목에 나와 있다는 거는 뭐 편집글 형식과 연결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내용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 때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거는 뭐랑 연결 가능해요? 얘가 피난했던 배경과 연결을 시킬 수 있죠. 그쵸? 그 어느 날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그럼 얘는 그런 피난을 하면서 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방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왜 방황을 해? 얘가 혼자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 당연히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람은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헌사슬 간 한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이미 얘는 성찰의 환경이 충분히 지워졌습니다. 그쵸?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자,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잖아. 맞죠?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고 감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자, 이거 봐봐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자, 요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이거 새김질 뭐였죠? 새김질 알아요, 히트야? 되새김질은 알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뱃 먹이죠? 뱉고 먹고. 왜? 익숙해? 안 익숙해? 얘가 자, 아무튼 슬픔이랑 어리석음을 새김질한다는 게 이러한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잖아. 그쵸?
안 좋은 감정들만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지금 얘가 부정적인 상태라는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자아 구조 바로 자아 성찰의 구조 바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겠죠. 그쵸? 자,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여기서도 또 나왔어요. 부끄러움이란 말이 또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동반이 되면은 뒤에 부끄러움이 나온다 했었고 그 다음에 성찰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라고 해서 하강적 이미지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하강적 이미지가 동반되면서 요 마이너스 상태가 극대화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상전환 이루어진다고 했죠? 시상전환.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하강적 이미지 나왔는데 자, 바로 상승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제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자, 이거 뭐였죠? 뭐였죠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 아까 흰바람 벽에도 있었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뭐가 있었어? 운명론적 관점이 있었죠. 운명론적 관점 또 나왔어요. 그럼 이 둘이 엮어서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운명론적 관점 요거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요거는 좀 어때? 하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죠? 그죠? 뭐야? 감정의 슬픈 감정,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들의 정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 더러 낮을 손에 쌀랑쌀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었는데 자, 그리고 쌀랑쌀랑 굳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음성 상징어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니먼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운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거기 밑줄만 한번 쳐볼게요. 굳고정한 갈매나무 생각해보자. 자, 얘가 일단 어떤 속성이 있었냐? 눈을 계속 맞고 있어요. 그죠? 눈을 맞는데도 뭐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통 요 두 가지의 형식이 나왔다고 한다면 뭐랑 연결이 가능하세요? 자, 눈 맞음 이거 실현이죠. 실현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야? 꺾이지 않아요. 그죠? 이런 두 가지 속성이 합쳐지면 뭐랑 더 연결 가능? 그렇지. 보통 지조와 절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 입장에서는 얘라는 걸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이 지조절개가 갈매나무의 속성이야. 그쵸? 갈매나무의 속성이고 얘가 그걸 하필 성찰주의 생각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뭐 금방이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처음 듣는다면 뭐 요 정도는 필기 조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작가는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겨울 정규 때 한번 언급드린 적도 있었고요. 자, 이용학이라는 작가 들어보셨죠? 어떤 친구라고 했죠, 얘도? 들어봤다며? 드라마 봤냐? 그리움 그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오, 그걸 기억한다고? 환희 기억해? 기억해? 뭔 내용인데? 어린 시절 추억? 예? 그 있잖아, 철길 넘어 무슨 뭐 조그만 궁벽한 시골 마을 막 그 떠오르면서 잉크병 얼어드는 밤에 어쩌자고 깨어서 그거예요. 김민유 씨 기억나나? 안 나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자, 우리
백석하면은 이용학이랑도 엮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용학도 어떤 사람이라 했었죠? 이용학도 어떤 사람? 얘도 북한 사람이에요. 얘도 한마디로 백석이랑 동시에 월북 작가입니다. 자, 월북이라는 게 뭐예요? 북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죠? 북으로 갔어요, 얘도. 그죠? 자, 이용학도 마찬가지 백석과 유사하게 북한 사람이면서 또 피난을 외국으로 간 사람이야. 자, 우리 일제강점기 당시 피난할 만한 곳이 어디 있었을까? 보통 첫 번째 어딘지 아세요? 중국, 그 간도, 그죠? 간도 지방, 그죠?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정착하겠다고 갔다가 이미 고인물들이 존나 많아가지고 내가 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같은 데 갔어. 근데 러시아 뭐 나름 뭐 쓸 수 있는 땅이 있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맨날 얼어 있어. 툰드라라고 하죠. 툰드라. 툰드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마크에서. 아이씨, 뻘로마. 그 있잖아, 이육사 작품. 이육사 작품 기억 안 나요? 얼어붙은 툰드라 막 북방 끝에 막 절정이. 그래, 그래,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당신한테는 아직 그렇게 안 물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제 고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존나 물어볼 거야. 자, 아무튼 이용학은 피난을 러시아 쪽으로 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에서도 이거 들어보셨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여기도 녹록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보통 그 간도 같은 데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조선족이라고 하죠. 참고로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한국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혹시?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쪽에서 넘어오는 우리나라 사람, 거기에 살았다가 이제 넘어온 사람, 고려인이라고 해요. 처음 들어봐? 고려장 말고요. 고려인 처음 들어봐요? 그 러시아 쪽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들 처음 들어봐요? 정중식? 아니 들어봤는데 무슨 몰랐어. 역사 때 배웠잖아. 역사를 안 들었으니까. 잘하긴 해, 이 새끼야. 씨. 역사 이제 2학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죠. 선택하면 굳이 선택 안 했을 거 아니야. 했어요. 그래. 뭐 역사 들어? 세계사. 넌 뭐 들어? 넌 얘 이과? 이과충? 너 약간 그쪽 듣지, 그지? 이과 쪽으로 듣지? 네. 친구는 뭐 들어? 뭐 들어요? 전 세계사. 문과 쪽이야? 당신? 왜 웃어? 뭔 가오를 잡아? 나 이과야! 근데 사회로 거우잡으면서 배가 안 나오면서 사회 이미 마스터하고 넘어간 거잖아. 수학을 왜 닦여? 수학 3 나왔으면 나한테 닦였잖아. 화요일날 봅시다. 화요일날 보고 얘기해. 화요일날 보고죠? 네, 화요일날 보고 얘기합시다. 화요일 날 바빠서 연락이 안 돼. 닥치세요. 화요일날 뭘 바빠? 근데 국어 말고 아무것도 못 이겨. 국어 누가 이겨? 둘 중에. 제가 항상 이겼죠. 근데 국어 빼고 다 제가 이겨요. 뭐냐, 너 영어 나보다 못하지. 아니 그래 국어 영어 빼고 그럼. 나 영어 98이었어. 지웅아, 이번엔 국어도 좀 이겨봐. 네. 국어를 못 이겨. 내가 수학까지. 너 수학 3이잖아 너. 자, 그 이용학 작품 중에 우리가 겨울 때 했던 그리움이라는 작품도 있었는데 혹시 이 작품도 아세요?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러시아에서 얘가 피난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 러시아에서 죽는 그런 장면을 시로 표현한 거거든요. 모르죠? 기억 안 나죠? 말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서연고 범이었거든. 거기 그 뭐야, 풀벌리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게. 에? 했어 나랑? 언제? 그거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김밥 먹는 거. 김밥 먹는 거? 아 그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같은데 그러면? 모의고사 그 연두에 울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하철 그거랑 같이 타면서. 해서 지하철? 기차 타면서 지하철은 김기택의 벽 뭐 이런 얘기하는 건가? 막. 아이는 그 기차 타다가 막 푸른 갑자기 그거 먹고 김밥 먹다가 갑자기 슬퍼지다가 막 그래? 그때 그것도 했었어?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무튼 여기 제목에 보시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고 했는데 이 우라지오가 뭐냐면은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근데 이걸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우라지오라고 해요. 됐어요? 그 여기가 지금 항구예요, 항구. 블라디보스토크가 어디냐면은 그 아까 신의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의주에서 봐봐, 신의주를 기준으로 왼쪽 위로 가면 그 중국 간도 땅이고 오른쪽 위로 가면은 여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구인데 당연히 항구면 뭐해? 여기 졸라 개 춥겠죠? 항구가 항상 보통 얼어 있어요. 얼어 있어서 오도가도 못해요. 자, 근데 제목이 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겠냐? 자, 항구라는 곳을 생각해봐요. 항구는 어떤 곳이에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항구에서 내가 고향을 갈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인지할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뭘 하게 되냐?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삽살개 짖는 소리, 눈보라에 얼어붙는 섣달 금은밤이 얄궂은 소리를 하도 곱게 흔들길래 술을 마시어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러왔다. 자, 여기가 러시아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시죠. 개춥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대? 술을 마셨대. 또 술 마시면 또 뭐야? 여러분들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전지웅 씨,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 마시면 자꾸 뭐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떤 생각들. 그냥 막 오늘 좀 감성적이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 왜 말을 못해? 너 나한테 뭐 당한 거 있니? 아니요. 왜 그래? 뭐 좀 감성적이 되지 않아요? 좀 감성적이 되지 않아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 회피기동 잘하네 이 사람들. 그치 민준아? 감성적이 돼? 술 마시면? 왜 몰라? 알아봐 좀. 회피기동 좀 세네 님들. 이제 좀 해봤다 이거야? 그래요. 그럼 모를 수 있죠. 아직 알면 안 되죠, 그쵸? 아직 알면 안 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쨌든 술을 마셨으니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뭐가 나는 거야?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게끔 하는 매개체는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술 처마신 김에, 취한 김에 불타는 소원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이 부두로 왔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지금 어디 간 거야? 항구 찾아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걸어온 길가에 거기 밑줄 찔레 항송이 없었대도. 자,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러시아이기 때문에 일단 추워서 찔레라는 그런 그 꽃 자체가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찔레꽃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나라 식물 아니야?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왜 찔레꽃이 왜 없어? 당연히 여기는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지? 찔레꽃이 없었대도 나의 아롱범은 자욱자욱을 뉘우칠 줄 모른다. 이 아롱범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고향이 자꾸 아롱아롱 생각나는 거야. 근데 이걸 지금 뭐하고 있대? 뉘우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고향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어? 됐어요? 자, 어깨에 쌓여도 거기 밑줄 하얀 눈이 무겁지 않거나 왜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향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춥고 눈이 이렇게 내려도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얼마나 그리우면 이게 힘들어도 괜찮다는 거야. 알간? 응. 자, 그 다음에 철없는 누이 고수머리랑 어루만지며 우라지오의 이야기 캐고 싶던 밤이면 울 어머니는 서투른 마오제 말도 들려주셨지. 자,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과거 회상이 나왔어요. 그죠? 그 마오제 말이 뭐냐면 뭔지 아세요? 마오제 말? 러시아어. 러시아어요. 그러니까 피난하니까 당연히 러시아로 피난했으니까 러시아를 어느 정도 알겠지. 근데 서툴겠죠, 그죠? 그러면서 조름조름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까지 등불이 깜빡 절로 눈 감을 때까지. 자, 이거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치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때까지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라는 거니까. 도치도 옆에 적어주세요. 도치. 그리고 모두 반복. 19의 반복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의 반복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히트 따라올 만해. 괜찮아.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내게로 헤어드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에 새야 귀성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위의 연애 상황에서는 어땠어?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어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어린 기억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옆에 어린 기억에 새야 귀성스럽다라는 부분까지도 연결시켜 줄 수 있고요. 거사리지 말고 마음의 운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그 다음에 이 밑에가 더 중요해요.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 왜 그런 거야? 얼어 있으니까 드나드는 배가 없어요. 나 고향 지금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부두에 호젓던 나는 맷비둘기 아니건만 날고 싶어. 이거 뭐야? 뭘 갈망하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길 갈망하는 거죠. 근데 이거 살짝 판단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날고 싶다고 해서 그냥 자유를 뭐 가지고 싶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에 가까운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요 맷비둘기는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날 수 있는 어떤 순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맷비둘기가 사실 러시아에는 없겠죠? 그죠? 한국에 있는 걸로 그냥 고향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도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날짐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에 어슴풀에 그려진 그곳이 어디겠어요? 고향이겠죠?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텁다. 뭐야? 부정적 현실과 연결 가능하시겠죠? 자, 등대와 나와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꾀인다. 자, 왜 밤은 얄팍한 꿈일까요? 얄팍한 꿈. 야, 꿈이 일단 뭐 얄팍하다는 뜻이 뭐예요? 얄팍하다. 김민준 씨? 얄팍하다 뜻이 뭐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얄팍하다 뭘 것 같아? 뭐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얄팍하다? 근데 이걸 생각해봐. 왜 꿈이 얄팍하냐는 거야. 꿈에서 보통 뭐가 이루어져요? 자신의 이상이 이루어져요. 근데 얄팍하대. 그러니까 이상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꿈이기는 하지만 이게 얄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걸 꿔봤자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얄팍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가도 우도 못할 우라지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항구 자체의 속성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일단 이 작품에서는 과거 해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옆순행적 구성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도 오도 못할 우라지라고 돼 있어요. 우라지오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절망감과 연결시킬 수 있죠. 부정적 현실로 인한 화자의 절망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가 요거 또 다음에 지금 일단 진도는 최대한 빨리 나가 볼 건데 만약에 요거 한 바퀴 돌리면 나머지는 외부 작품으로 또 구성을 해서 같이 수업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용학 작품에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백석 얘기하면서 외부 작품 넣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채워 넣을게요. 채워 넣어드릴 테니까 외부 작품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끔 네, 그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뭐 어떻게 시험 출제 어떤 식으로 나온다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한 거 있어요? 뭐 외부 작품 나온다 뭐 어떻게 뭐 수특 들어간다 뭐 그런 거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 나갔잖아. 그래서 나갔어. 우리 안 나갔잖아. 다행이네요. 쓰잘데기 없는 거 안 해서. 그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진짜 내용이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럼 여기서 빙글에 나간 반은 누구야? 누가 하지 않았나? 저 이번이요. 공무원 부럽다. 국어 쌤들 사이에서 뺀당한 것 같아요. 저희 쌤. 뺀당했다고? 말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팽당했다고? 팽? 아니 약간 시험 보면 그런 것도 공유를 안 한다고? 혼자만 모르고 딴반 다 하는데.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 친구 몇 반이에요? 8반. 뒷반인 거잖아. 뒷반이 또 누구 있어? 너네 셋은 뒷반이 아니야? 너는 어디 가자? 저도 그래? 아 너만. 자,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 한번 가봅시다. 좀 더 해도 되지? 김민주 씨, 넌 제일 늦게 나오고서 표정 왜 그래? 뒤지고 싶어? 이렇게 가시죠. 이생규장전은 그것만 하고 개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생규장전 배우신 반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저희 나왔어요. 나갔어? 어느 장면까지 나갔어? 저희 근데 뭐지? 진짜 완전 초반 진짜 조금 나왔어요. 초반에? 중요하다까지. 그 뭐야 전쟁 나기 전에 거기? 그러면 나 자살할 거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중략 부분 줄거리 여기 앞에까지만. 중략 부분 줄거리 앞에? 그 첫 만남이잖아. 첫 만남하고 헤어지기 딱 직전에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응. 그럼 일단 이렇게 가시죠. 어차피 이생규장전은 풀스토리를 여러분들 아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풀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 보니까. 그죠? 나갔어요? 네. 어디까지 나갔어요? 저희 그 중력 부분 줄거리까지. 거기까지만? 예. 자, 이생규장전 하면은 내용 구성이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뭔지 아세요? 아니, 만남과 이별이 3번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볼 거예요. 만남 1, 그다음에 만남 2, 그다음에 만남 3 이렇게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생규장전의 뜻 뭐였죠? 이생이라는 사람이 규장 담을 넘보는 이야기야. 그냥 담을 넘보서 누굴 볼까? 누굴 보는 거야? 아, 최여인을 보는 거죠. 그죠? 뭘 보겠어요? 최여인 봤겠지. 그죠? 여긴 보니까 최랑이라고 안 써있고 최여인이라고 써있던데. 맞아요? 살짝 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뭘로 엔딩이 난다는 거야? 이별로 엔딩이 난다는 거죠. 그죠? 얘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네.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둘의 인물 특성도 생각해 주셔야 돼. 자, 얘네 둘은요, 공통적으로는 뭐냐? 유교적인 덕목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생은 뭐, 주로. 엄마, 아빠 말 존나 잘 듣잖아. 개씨, 맘마미야가 아니라 맘마보이 새끼. 자, 얘는 뭐, 이렇게 가볼게요. 요걸 지키려고 했다. 자, 근데 최여인은 유교적 덕목 중에 뭘 지켰어요? 아, 그것까지 안 나갔나? 근데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그죠? 뭐 지켜? 어? 뭐라고? 종교요? 절개요? 아, 절개. 지주절개. 아, 그럼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할게요. 자, 그럼 당신 이생규 장군 내용 아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대충은 나와가지고 줄거리까지 재밌었어요. 여기엔 안 나와. 아, 있구나. 최여인은 두 번째 이별에서 절개를 끝까지 지키려다가 어떻게 됐냐? 홍건적한테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너무 깔끔해.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을 거지만 전문을 보면은 그 회 떠서 죽여요. 진짜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시원아, 귀 막아봐. 왜 뭐 했어? 도적들이 원래 쟤 해가지고 뭐 할래 했어? 그거 할라 했잖아. 이 새끼 거부하니까 이 씨발년이 이 씨발년이 닌 급게 못 죽는데. 편집해야 되나? 짤 이거 좀 그런가? 남자들 끼잖아 못해. 왜 여기 뭐 애견남 있어? 아니 뭐 좀 그런가? 아니 생각해봐 뭐 못하게 씨발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이거 도적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도적의 입장에서 원하는 걸 못하겠어. 그럼 씨발 너는 고통스럽게 뒤져야겠네. 막 회칼로 다 포를 떠가지고 진짜 최랑이 되게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원래 전문에서는. 육회야? 씨발. 아유, 씨발 모르는 거야. 미친 새끼. 아무튼 예. 자,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생은 어떤 남자야? 하남자야.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왜? 얘 이별할 때도 엄마 아빠 말 존나 잘 듣고, 그리고 최여인과 그 전쟁이 나서 이제 달아나고 있는데 최여인이 넘어졌어. 근데 이 새끼 손 안 잡고 지 혼자 가. 이 씨발놈이. 진짜 개새끼야. 그리고 또 세 번째 만날 때도 얘 이제 저승에서 내가 저승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나도 같이 가 이 지랄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최여인을 보내줬어. 그러고 나서 지 혼자 병 걸려가지고 뒤졌어요. 개 씨발 소극적. 애견남 이후 애견남보다 더한 애견남. 애견남. 너 아니야? 그럼 넌 뭐야? 저는 태토야? 야, 태토 호소인 특. 태토 아님. 자, 그에 비해 최여인은 좀 어떠냐? 적극적이에요. 상당히 적극적인 인물이야. 왜? 그 이생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막 자살 소동 벌이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나 얘랑 결혼하면 나 뒤질 거야. 이래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아남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어떻게 환생해서 이생까지 보러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좋게 바꿔주면 얘는 요걸 생각해 보세요. 전근대적 가치관. 야, 전근대적 가치관이 뭐냐? 김민주 씨, 전근대적 가치관 뭐야? 전근대적 가치관 알아? 근대적인 것보다 전이니까 당연히 뭐야? 전통적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이생은 주로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려고 했고, 얘는 어때요? 얘는 근대적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 유교적 덕목을 지키는 건 똑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근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만남과 이별. 첫 번째 만남은 어땠어? 그냥 얘가 이생이 돌아다니다가 그 최랑 집에 막 담벼락을 봤는데 쉐갈 존나 이뻐. 아 맞다, 이 얘기도 안 했다. 자, 근대적 가치관 중에 뭐가 있었냐? 자유연애. 원래 조선시대는 뭐야? 정해줘요. 그리고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얘는 자유연애를 추구했어요. 네, 지금으로 따지면 자만추. 자만추가 뭔지 아시죠? 뭔데? 아니야, 여기까지 맞아. 좀 세다. 이건 좀 세다. 안 되겠다. 우리 히테띠 있어가서 안 돼. 아직 뉴비한테 너무 오염시킬 순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맥락상 알아들으시나? 아, 너무했네. 자, 아무튼 다시 첫 번째 만남에서는 뭐 얘한테 뿅 반해가지고 잘 만나고 있다가 결국 뭐의 반대로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잠깐 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합니다. 혼사장애 모티프. 이게 뭐야? 결혼을 방해하는 특성이에요. 제가 모티프 어려워할 필요 분명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모티프는 그냥 어떠한 특성이 있는 거야. 그냥 그거예요. 그게 끝이야. 자, 이렇게 부모가 반대를 했을 때 최랑이 자살소동이라는 걸 벌이면서 여기서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최여인의 부모님이 이생 쪽의 부모님을 설득해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근데 결혼에 꼴이 나는데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홍건적의 난이 발생해요. 홍건적의 난. 자, 홍건적이 뭐예요? 빨간 두건을 쓴 도적이에요. 여러분 삼국지 혹시 아세요? 삼국지 가장 초입에 뭐가 나와? 황건적에 나와요. 황색 두건을 쓴 도적들의 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농민들인데 거긴 약간 사이비 종교예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자, 요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뭘 지키다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누가 죽어요? 최여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남과 이별, 두 번째 만남과 이별은 뭐가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현실성이 좀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까지 있을 법한 이야기잖아, 그죠? 근데 세 번째 만남에서부터 뭐가 발생하냐? 자, 얘 분명히 죽었어. 죽었는데 이 세 번째 만남에서 뭘 하게 되냐? 자, 환생을 합니다. 물론 임시적입니다. 왜 임시적이냐면은 염라대왕이 아이고 한 십몇 년만 살다 와라 해가지고 환생을 해요. 근데 이 하남자 새끼 이생은 얘 뒤진 거 아는데 이 최여인이 딱 나타나더니 당신은 잘 알아보고 있어요? 아유, 알다 마다 우리 즐겁게 삽시다.
씨발 미안하다고부터 해야 하라고. 내가 놓쳐서 미안하다고.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혹시 최근 일인가 한 2, 3년 전에 그 신림 아세요? 신림 사건? 신림에서 뭐 있었던 거? 기억나? 신림에 막 칼부림. 기억나요? 그거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커플이 이렇게 도망가다가 둘이 넘어졌어요. 우리 씨바 하남자 새끼가 존나 도망가더라. 여자애는 챙기려고 막 그러는데 얘는 혼자 존나 빤스만 치더라고요. 그치 뭐 죽음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뭐 둘이 이제 잘 살고 있지는 않겠죠. 내가 봤을 땐. 그죠? 아무튼 그렇게 런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환생을 하고 나서 얘가 뭐야 이생이 뭐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해주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은 유교적 덕목이 드러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너 이제 가야 되지 않아? 14번. 자, 근데 우리 경계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여기가 현실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라면 여기는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쵸? 이 전기성이라는 게 뭐였어요? 비현실적인 요소라는 얘기였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영원한 이별을 겪게 되고요. 영원한 이별을 겪게 되고 나서 이 생은 뭐야?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이건 지금 미생규장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15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이 부분 쭉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이생규장전 본문 나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송도에 이씨성을 가진 서생이 낙타교 옆에 살고 있었다. 나이는 18살인데 얼굴은 말쑥하여 재주가 뛰어났다. 얘가 누구야? 이생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일찍부터 국학에 다녔는데 길을 가면서도 글을 읽었다. 뭐 여기 돼 있는데 이제 이생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양 묘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고전소설에서는 대부분의 서술자의 시점이 뭐였죠?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였을 때 어떤 포인트가 좀 주로 나오죠? 서술자의 감정이나 혹은 평가를 하는 용도의 편집자적 논평 혹은 서술자의 개입이 나오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 나왔을 때 보통 요거는 잘 맞추더라고요. 서술자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는 아주 잘 맞추시더라고. 뭐 이렇게 통분하지 않으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요 평가를 내리는 부분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잘 파악하시는데 의외로 이걸 잘 못 보시더라고. 자, 그 다음에 그때 선중리 귀족집에 최씨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16살쯤 되었는데 맵시가 아리답고 자수에 능하며 시부에도 뛰어났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을 칭찬했다라면서,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생과 최씨는요, 이 최씨에 대한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자, 약간 뛰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알고 계세요? 제자가인이라고 합니다. 제자가인. 요것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저거는 두시고요.
자, 이 서생은 일찍부터 책을 깨고 학교에 갈 때는 언제나 최여인의 집 앞을 지나다녔는데 그 집 북쪽 담밖에는 수식구들의 수양버들이 운치 있게 둘러싸고 서 있었다. 이 서생은 어느 날 그 나무 밑에서 쉬다가 문득 담안을 엿보았더니 이름 있는 온갖 꽃들은 활짝 피어있고 벌과 새들이 그 사이를 요란하게 날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그마한 누각이 꽃숲 사이에 은은히 보이는데 구슬로 만든 발은 반쯤 가리고 있고 비단 휘장은 나지막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자, 여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구슬로 만든 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단 휘장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발이 뭔지 아세요? 발이 뭔지 아세요? 중국집에 뭐 중국집이나 뭐 인도 음식점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면은 이 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요거 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막 이거 뭐라고 해야지? 구슬 같은 걸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 놓고 우리가 이럴 때 뭐 이렇게 되게 옛날 중국집 가면 촥 열어 가지고 그런 걸 우리가 알아? 그걸 우리가 발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굳이 배기 지금 이 발이랑 장막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뭘 뜻하냐? 이거는 뭔가 가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조선시대로 봤을 때 이 발과 장막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여성이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살고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있는 소재가 이 발과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속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술을 놓고 있다가 잠시 손을 잠시 멈추고 턱을 깨더니 실을 읊었다. 플러팅 조직이 하시네요. 그죠? 아무튼 이 서생과 최여인은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깊은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둘의 사랑을 눈치챈 이 서생의 아버지가 이 서생을 꾸짖으며 그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이 소식을 들은 최여인은 병이 나고 만다. 딸의 병이 이 서생 때문임을 알게 된 최여인의 부모는 이 서생과 혼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최여인의 간곡한 청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이 서생과 최여인은 혼례를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혼사장의 모티프 있었죠. 그쵸? 둘은 행복한 신화를 보냈는데 그러나 신중년에 중국의 홍건적이 침입하고 이 서생은 가족과 궁벽한 산골에 숨어있다가 도적에게 발각된다. 칼을 빼들고 쫓아오는 도적을 피해 이 서생은 겨우 달아나 목숨을 보존하지만 붙잡한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기 위해 그럼 요건 그냥 밑줄만 쳐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교적 덕목을 지키는 모습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도적을 크게 꾸짖다가 도적의 손에 죽게 되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딱 보였어요. 두 번째 만남과 이별이 존나 짧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한편 이 서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이 하남자 새끼 씨발 버리고 가니까 좋냐?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다 버리고 없었다. 이 병화라는 게 뭐예요? 약간 약탈하면서 불 지르는 거야. 그죠?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난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견디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서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자, 여기서 얘가 느끼는 감정이 허무함이겠죠. 그쵸?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추는데 낭하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는데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다.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우연성.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성이잖아요. 자, 전기적 요소가 들어있으면서도 같이 우연성도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네. 그죠? 이 서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리는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겠냐 씨발 겠냐고. 여인은 이 서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자,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릴 때부터 가정의 교훈을 받아 자수와 바느질에 힘썼고 시서와 예법을 배웠으므로 규중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이 집 밖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쟁 얘기하는 거겠지. 아까 그 홍건적의 난. 그죠? 그러나 낭군께서 붉은 살구꽃이 피어있는 담안을 엿보게 되자 저는 스스로 몸을 바쳤으며 꽃 앞에서 한번 웃고 난 후 평생의 가약을
졌고요. 휘장 속에서 거듭 만났을 때는 정이 100년을 넘쳤습니다. 사세가 이렇게 되자 슬픔과 부끄러움을 참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장차 100년을 함께하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끝내 이리 같은 놈들이 뭐 얘는 도적을 얘기하는 거죠.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진흙탕에서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회 떴다 이거. 진실로 천성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인정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본능적으로는 어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는 당연히 죽기 싫었겠죠. 죽기 싫었음에도 뭐 했다는 거야? 정조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죠? 본성으로는 죽기 싫었지만 인정으로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했던 부분에서 정조를 지킨 최여인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난군과 궁벽한 산골에서 헤어진 후로 짝 잃은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짝 잃은 새라는 게 뭐야? 난군이 없는 그 상황인 거죠.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잃었으니 피곤한 혼백에 의지할 곳 없이 한스러웠습니다. 의리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움으로 거기도 밑줄 쳐주고 별표 쳐주고요. 여기서 뭘 중시하고 있다? 유유적 덕목을 중시하고 있는 부분. 쇠잔한 몸뚱이로서 치욕을 면한 것만은 다행이었습니다만 누가 산산조각이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다만 갈기갈기 찢어진 썩은 창자에만 맺혀있을 뿐입니다.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몸뚱이는 땅에 버려지고 말았으니 생각하면 그 옛날의 즐거움은 오늘의 이 비운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바람이 깊은 골짜기에 들어와서 제 환신이 이승에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 봄바람이라는 건 그럼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나마 어떤 뭐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야? 염라대왕이 잠깐 허락해줘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자, 난군과 저와는 3세의 깊은 인연이 맺어져 있는 몸, 오랫동안 뵙지 못한 정을 이제 되살려서 결코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난군께서는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고이 모실까 합니다. 난군께서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선생이 하남자죠. 기쁘고 또 고마워서 그것은 본디 내 소원이요 이러고 있어요. 하고는 즐겁게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윽고 이야기가 가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떤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가산 얘기하는 거죠. 우리 두 집 부모님의 골은 어디에 있어? 한숨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홍본적에 나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전쟁이 비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폭력성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게 가족 간의 이별이죠. 가족 간의 해체. 그죠? 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 간의 이별. 요 부분이죠. 요 포인트에서. 자, 그 다음에 한음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하면서 서로 쌓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지극한 즐거움을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 선생과 함께 가서 매장한 곳을 찾으니 거기에는 금은 몇 덩어리와 재물이 약간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해고를 거들고 금은과 재물을 팔아 가서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 모든 예절을 마쳤다라는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유교적 덕목을 지키는 부분이었고요. 그 후 이 세상엔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 선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고서 친척과 손님의 기륭 사이도 문을 닫지 않고 나가지 않았어. 거기 한번 밑줄 쳐보자.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자, 이거 한자성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두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두문불출.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 뭐 이런 거 붙여놔요. 손님들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축객령이라고 돼요. 축객령. 자, 그 다음에 늘 아내와 함께 식구를 지어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선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하고는 갑자기 목매어 울었다.
이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의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신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갖고 갈 게 뭐가 있었냐? 자, 지금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는 운명론적 관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밑에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부분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뭐라고 해주시냐면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여기서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그쵸? 자, 하더니 12약이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서생에 술을 권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시, 밑에 시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만 쳐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삽입시잖아요. 요 삽입시의 역할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뭐냐면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뭘 죽음을 당하니 원앙도 짝 잃었네. 자, 요게 뭐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삽입시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의 역할. 요거 해주시고요. 자, 몰 죽음이 뭔지 알아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몰살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원앙은 뭘까? 둘을 얘기하는 거죠? 이생과 채랑.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도 할 것 없네. 슬프다 이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자, 깨진 거울 갈라지니 이거 잘 봐야 돼. 자, 깨진 거울은 이미 헤어졌는데도 이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깨진 거울이 딱 두 번째 만남까지, 두 번째 이별까지를 깨진 거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마저도 부서져서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왜? 영원한 이별이 되기 때문에. 저승의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하면서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목에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이서생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임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고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북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골이 들판해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여기도 요약적 제시겠죠? 옛사람의 말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는데 이런 일을 부인이 모두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유하고, 자, 거기도 밑줄, 천성이 순유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까지가 밑줄. 자, 요거는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중씨 주무시지 마요.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자, 요거는 성격의 직접 제시라고 하죠. 성격에 직접 어딘지 어디지 모르겠지. 천성이 순유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1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숨이야. 저도 좀 고민이에요. 아니 나 원래 소설이 졸린 걸까? 내가 씨발 소설을 존나 졸리게 하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내가 졸리게 하나? 아니 나도 맨날 고민이야. 근데 이게 진짜 내가 뭐 시를 하든 뭐 문법을 하든 뭐 그런 거는 내가 뭐 비문학까지도 뭐 그냥 괜찮거든. 이제 이상하게 소설을 뭔가 내가 소설이 지겨운 거니 씨발 내가 제대로 재밌게 말을 못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 진짜. 뭐 딱히 없어 할 게. 그죠? 아무튼 그 성격에 직접 제시 적어주시고요. 감격해 맞이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하면서 이제 여인은 대답했다. 자, 근데 성격의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 차이는 아시죠? 아시죠?
직접 제시는 지금 아까 뭐 천성이 순유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뭐 착하고 뭐하고 이렇게 대놓고 성격을 얘기하는 거야. 간접 제시는 그런 착한 행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제사를 준다는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착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건 그건 간접 제시야. 이해했어?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건 간접 제시, 성격을 대놓고 얘기하는 건 직접 제시. 이거 다른 말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있으니 오래 머무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낭군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니 여인이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종족을 감추었다. 이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는데 구 이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 손을 달 만에 그도 세상을 떠났다. 자, 이 마지막 부분 좀 보셔야 돼요.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자, 보통 맨 마지막 부분에 막 사람들 이야기가 막 갑자기 나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설화적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엔딩 부분에 어떤 뭐 사람들이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평가하는 부분. 요거 부분은 우리가 설화적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설화가 뭐야? 설화 아세요? 설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지, 설화. 설화가 뭐야? 전지웅 씨? 설화가 뭔지 아세요? 넌 알아? 민준아? 넌 아는 것처럼 얘기해. 설화 뭐야? 맞아.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설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설화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이러면 기억하려나? 존나 오랜만이긴 하죠, 이거. 1학년 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아세요? 설화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존재합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성성이 보좌됩니다. 이 신성성이라는 건 뭐냐? 함부로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설화라는 거는 어쨌든 이런 포인트. 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중에 이야기들을 설화라고 하는데, 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전성이라고 해요. 구전성의 특징, 당연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들이 정확하진 않아. 다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신화는 얘기했고요. 자, 전설은 뭐냐면 전설은 특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정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증거물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네. 뭐라고 해야 돼? 망부석 설화 기억하세요? 망부석 설화. 우리 정읍사 같은 작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돼버린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상이 실제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에 존재해요. 그런 걸 우린 전설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소바위와 며느리 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거는 용이 내가 조만간 재앙을 이제 퍼뜨릴 건데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라. 무조건 도망가라. 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야.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 그래서 그대로 돌이 됐어요.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근데 이 전설들은 말 그대로 진짜 실존하는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지어지는 게 전설입니다. 그리고 민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민담은 뭐 사실 요즘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일종의 뭐 있잖아.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러면서 하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약간 흥미 위주로 구성된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혹부리 영감. 여러분 어렸을 때 봤죠? 혹부리 영감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민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생규장전 쪽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뭐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삽입시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요약적 제시랑 뭐 어떤 것들 뭐 아까 또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요약적 제시나 그 다음에 이 둘 간의 처지 그리고 비유가 되는 어떤 대상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상 만남과 이별이 반복됨으로써 비극적 결말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생의 태도와 그 다음에 최 씨의 태도 요걸 비교하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부분들은 유교적 덕목이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왜 자꾸 한숨이야 이 씨발놈아. 뭐 자꾸 남 탓해. 우리 진짜 너 롤 잘하냐? 너 롤 좋아하냐? 왜 자꾸 남 탓해? 에? 자 여기 14페이지 잠깐만 14페이지 보시면 요런 자료가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뗐고 다 아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틀어서 질문을 해보자면 자, 소설의 구성 3요소 말고 소설의 3요소가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지웅! 자냐? 보고 있는데. 야, 소설의 3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소설 구성의 3요소랑 좀 달라요.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를 해주자면 소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요소는 이렇게 나와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인물, 사건, 배경은 여기에 해당한 거예요. 인물, 사건, 배경. 여러분들 주제와 구성은 뭐 알아차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체는 뭐냐? 문체 뭐였냐? 문체는 어떤 특정한 서술자의 그 글솜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어떤 유형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의식의 흐름 기법 같은 경우. 요게 이제 문체에 해당하는 부분이야. 의식의 흐름 뭔지 아세요? 항상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대답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뭐 그냥 자기 생각 꼴린 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의식의 흐름. 야, 자기가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는 거는 이 새끼가 정상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상인이 아니야. 자,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자아가 분열되는 경우. 두 번째, 혼수 상태. 진짜 의식이 없어서 의식의 흐름인 거야. 근데 자아 분열은 어떤 경우예요? 자아 분열은 뭔지 아세요? 자아 성찰은 잘 아실 텐데 자아 분열은 뭘까? 에?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다중인격? 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 내 자아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둘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 둘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자아분열의 선두주자가 이상이죠. 이상의 작품들. 뭐 예를 들어 소설에선 날개가 있을 것이고. 알아? 날개? 몰라? 나라 저기 신세계백화점 가서 새끼야. 아 진짜예요. 거기 신세계백화점이야. 미쓰비시 미쓰코시 옥상이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본점입니다. 거기 가. 나라 임마. 거기 보면은 얘가 자아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내는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은 밤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밤일 맞습니다. 예.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생각하시는 밤일이 뭐예요? 아, 왜요? 맞아요. 그런 밤일이에요. 그냥 손님 맞이하고 술 같이 먹고 뭐 그런 밤일입니다. 얘는 거기 주인공은 백수예요. 소설가라고 하지만 소설이 안 나오죠. 백수예요. 그래서 맨날 마누라한테 용돈을 받고 삽니다. 야, 마누라는 밤일을 하는데 씨발 얘는 돈도 처 안 벌어놓고 용돈이나 처 받고 사니까 이 새끼도 미쳐갈 수밖에 없지. 왜? 가끔씩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꼭 밤만 되면은 이 마누라가 손님이랑 같이 집에 들어옵니다. 씨발 이러면은 맨정신으로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 아내가 꼭 나가면은 아내 화장대에 꼭 방문을 합니다. 화장하는 그 방에. 그래서 뭐 보냐. 얘 오늘 향수 뭐 뿌렸는지, 화장품 뭐 썼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거 싹 다 스캔하고 다녀요. 정상이 아니죠? 네, 자아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이상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작품 본 적 있으세요? 봤을 거야. 왜? 같이 했으니까. 자, 거기에 특이 뭐냐면 거기는 띄어쓰기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울에는 내 모습이 뭐 들어있었는데 거울에는 내 모습이 들어있어. 이지랄하고 있어요. 야, 띄어쓰기조차를 안 하는 시를 만드는 사람이 정상적일 리가 없잖아요. 물론 이거는 의도한 표현이겠지만, 그죠? 이 시상에서는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의 상태를 우리는 자아분열이라고 한다는 점,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17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교재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건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외부 작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넣어놨고요. 요거는 저희가 교과서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도서라는 교사들만 쓰는 그 교사용 교과서 파란색 말고 지도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작품들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참고를 좀 잘 해주시고 아마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요 부분들도 참고해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외부 작품은 같이 다뤄주고 넘어가는 게 좋아서 일단 요거 가고요. 그 다음에 회차가 거듭될수록 저희가 진도가 분명 다 끝나지겠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외부 작품도 같이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 만복사저포기 이거 같이 해볼게요. 자, 제목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복사저포기가 아니라 만복사저포기예요. 만복사가 여기 뭐냐면 뭐 절이겠죠, 절. 절인데 저포기라는 게 뭐냐면 주사위 놀이예요. 그냥 존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에서 부처님이랑 부루마블 하는 거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이생규장전이랑 왜 연결이 되냐면은 얘도
전기적 요소로 나올 만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일단 부처님이랑 씨발 주사위 놀이하는 거 말이 되냐? 그죠? 말이 안 되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궁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은 근심할 것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랑 주사위 놀이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얘가 해서 이기면 그 자기가 이제 아내 신부감이라고 하죠. 신부감. 신부감을 얻게 해준대요. 그게 얘 소원이야, 소원. 근데 만약에 뭐 지면은 근데 그걸 안 이뤄주고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는데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를 열어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비더니 날이 젊어자 연불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를 꺼내 그의 주사위에요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놀이로 내기를 해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버페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 부처님이 진다면 야, 이 새끼 존나 모소리네 씨발. 미녀를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주십시오. 이 또라이 새끼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놀이를 시작했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즉 개또라이 새끼네요. 그죠?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할지 기다려 보았다.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15이나 16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따내렸고 화장을 얇게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 온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험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장에 기름을 부어놓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3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박할까?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 제가 이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부감이라고 해서 아까 약간 어땠어? 좀 여인이 갑자기 등장했었죠? 그쵸? 얘가 소원을 들어주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새끼 귀신이에요. 얘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야? 한이 맺힌 그 여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양생이잖아요. 양생이 이 여인의 한을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주냐면은 어쨌든 얘는 귀신인데 얘는 보이니까 이 둘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가지고 뭘 봤냐면은 약간 그 은접시 같은 걸 봤습니다. 은접시를 누구한테 보여주나? 이 여인의 부모님한테 보여주라고 해요. 보여달라고 해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양생이 가서 부모님한테 이 은접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 씨발 그거 네가 왜 갖고 있어? 네 부모님이 이러는 거야. 그걸 왜 갖고 있어? 어떤 여인이 부탁해서 가져왔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의심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얘 시체도 찾아주고 막 제사도 지내주고 그리고 얘는 어떤 엔딩으로 끝나냐? 얘랑 영혼 결혼식 같은 거래요. 이게 딱히 좋은 결말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못소리라고 씨발 그냥 부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쁜 사람 만들게 해주세요. 이질 알아놓고 결국 귀신 만나겠어. 그죠? 자, 여기 옆에 135페이지 위에 있는 17페이지 위에 있는 줄거리 한 번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남원에 사는 양생은 어느 날 부처와 저포놀이를 해서 자신이 지면 공양을 드리고 이기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기를 했는데 내기에서 이긴 양생은 한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은 뒤 후일을 기억하고 헤어진다. 이후 양생은 그 여인의 부모를 만나고 여인이 실은 3년 전 전쟁통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씨발 귀신이라는 거 부모님한테 나중에 알게 돼. 이게 뭐야 씨발 그죠? 여인의 부모는 양생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주고 양생은 여인이 감회장된 곳에 가서 제를 올린다. 사흘 뒤 여인은 혼령으로 찾아와 양생의 은덕 덕분에 잠깐만 이거 좀 혼돈인데? 남자로 환생했다고요?
이야기하면서 양생에게 윤회의 업에서 벗어나라고 말한 다음 사라진다. 이후 양생은 홀로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는데, 자 거기도 밑줄. 그 이의 소식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것도 설화적 요소랑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엔딩이 좀 불분명하거나 뭐 어떻게 살았다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설화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은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운영전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부분이 비슷한 작품이에요. 얘는 근데 뭘로 사랑을 방해가 되냐?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사랑이 방해가 됩니다. 환희야, 좀만 봅시다. 김환희 씨. 야!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물이라도 드시고 오실래요? 자, 어떤 신분의 제약이냐? 인물이 두 명입니다. 주로 나온 인물이 김진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신분의 제약이냐면 얘는 어쨌든 그냥 뭐야? 양반일 뿐입니다. 근데 왜 이 신분의 제약이 있을까? 이건 제약이 엄청나요. 뭔지 알아? 이 내용? 자, 운영이라는 사람은 궁녀예요. 야, 궁녀가 뭐야? 아, 그쵸. 네, 왕의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왕의 소유물이에요. 얘가 얘를 건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모가지 댕국 나오겠죠? 아니면 그 다음날 쿠팡 로켓 배송으로 이제 사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거기 사약 온도락으로 이질한다고 이제 온도락으로 이런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신분의 제약이에요. 그걸로 인해 사랑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알고 가시고, 네, 한번 작품을 같이 볼 건데, 자, 줄거리만 잠깐, 줄거리 쪽 밑에 18페이지의 우측 하단에 줄거리가 있거든요. 요거 먼저 보고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어느 봄날 안평대군의 옛집인 수성군터에서 놀다가 잠이 든 선비 유영은, 자, 거기 밑줄,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이미 운영과 김진사는 죽었어요. 죽어서 만나요. 근데 봐봐, 여기에 유영이란 인물도 있어요. 근데 얘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얘네들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자, 꿈에서 얘네들을 만났다는 거는 얘네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럼 죽어서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극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유영이라는 인물은 사실상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얘는 약간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 정도로 끝나요. 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점이 뭐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어요. 제가 고전소설이 뭐 모두 막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은 안 했잖아요. 일부가 1인칭인 경우도 있는데 그게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꿈에서 뭐 김진사랑 운영에 대한 말을 하면서 뭐 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누가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사정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 부분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특징이 있었다. 아무튼 궁녀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온 김진사에게 반하고 김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둔다. 이후 두 사람은 밤마다 다른 궁녀들의 도움으로 몰래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러다가 김진사의 종인 특이 김진사를 죽이고 운영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특이 관계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얽혀진다. 안평대군이 이 일로 궁녀를 문책하자. 자, 여기 보면은 우리 고전소설에는 가끔 뭐가 존재해요? 조력자가 존재해요. 근데 특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처음에는 조력자 포지션으로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칩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그냥 요런 요소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평대군이 이 일로 궁녀들을 문책하자 운영은 자기 죄를 고하며 자결했어요. 특은 우물에 빠져 죽고 김진사도 세상에 뜻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죽는다. 꿈에서 깬 유영은 이들의 이야기가 적힌 책을 듣고 명산을 두루두르는데 생을 어떻게 맞췄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것도 작자미상이니까 설화적 요소도 그냥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꼭 과거,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그런 역순행적 구성만 액자식 구성이 아니라고도 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도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었죠? 김환희 씨? 어떤 경우도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었지? 현실과 꿈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도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현실, 꿈, 현실 가는 경우 또 뭐가 있죠? 구운몽 혹시 기억하세요? 전지웅 씨 모르지? 그렇게 모르는 게 많어! 너 구운몽 알아? 민준아?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천상계의 인물인 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진이 알아? 왜? 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어? 왜? 이상해? 응,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아무튼 걔가 뭘 하냐면은 천상계에서 선녀들이랑 선녀들 8명이랑 막 같이 씨발 끼면서 존나 끼우면서 놀았어요. 야, 일단 이러면 천상계의 법도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진이는 뭐냐? 불도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미친놈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육관대사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애야. 그래서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네, 비용신 새끼 이러면서 이제 얘를 꿈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제 얘는 그게 꿈인 줄 몰라. 성진이는 꿈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얘가 뭘로 환생한다고 생각하냐면 양소유라는 사람으로 환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은 벼슬도 다 이뤄보고 그 팔선녀들 다 마누라로 삼고 막 전쟁 나가서 승리도 하고 막 아주 그냥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도파민은 다 채우고 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개 행복해가지고 이제 씨발 어쩌지 하는데 그 어디서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거기 재밌냐? 이래. 야 거기 재밌냐? 그러니까 저 그래도 뭐 아직 뭐 깨달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육관대사가 딱 그 지팡이를 딱 땅에 딱 치니까 이 새끼가 다시 뭘로 돌아와? 머리 없는 성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진이도 이제 뭐야? 이게 꿈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불도를 닦으면서 살았다! 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또 봐봐. 현실, 꿈, 현실의 구조죠. 그러면 현실이 뭐가 되는 거야? 외화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꿈은 뭐가 되는 거야? 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현실, 꿈, 현실 같은 구조도 우리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액자식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이다. 맞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있었다라면 그것도 액자식 구성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뭔 말인지 알겠어 대충?
자, 우리 좋은 소식.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왜 또 죽을라 그래? 나 그 수업 빡세게 했니 오늘? 이거 빡세게 안 했는데? 아, 근데 오늘 쌉소리 좀 안 해서 그래? 씹소리 좀 해줘? 아, 뭘 얘야? 뭘 얘야? 아, 안 돼. 오늘은 우리 뉴비 들어와서 안 돼. 오늘 좀 적당히 자제를 좀 할게요. 아니, 근데 요즘 뭐 딱히 채울 도파민도 없어서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옛날 얘기요? 뭐 맨날 뭐 호랑이 담배 피우는 시절 얘기라도 해줘야 돼? 자, 씨. 요것만 딱 하고 그냥 깔쌈하게 빨리 끝내자. 자, 하루는 대궁이 서궁의 수원에 앉아 계시다가 외철쭉이 활짝 핀 것을 보고 시녀들에게 각기 오원절구를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오원절구 뭔지 아세요? 시의 종류인데 한자로 한 줄당 5글자의 시를 받쳐서 내라는 거야. 그래서 시녀들이 지어서 올리자 대군이 크게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글이 날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다만 운영의 시에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지난번 부연시에서도 그런 마음이 희미하게 엿보였는데 지금 또 이러하니 네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김생의 상냥문에도 말이 의심스러운 데가 있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김생 아니냐? 야, 왜 티를 내 이 병신아? 그죠? 그러면서 중략부분 넘어가시고 죽은 애인은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부분일까? 운영이 얘기한 부분이겠죠. 그죠?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죽은 게 의심을 받게 되는데도 끝내 사실대로 알아지 못한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궁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입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했다가 제가 운영 지키려고 죽은 궁녀들이 한 몇 명 됩니다. 이처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죽음을 늦춰주실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할 것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대군은 우리 애들의 초사를 다 보고 나서 또다시 자란의 초사를 펼쳐놓고 보더니 점차 노기가 풀리었습니다. 이때 소옥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려였습니다. 지난달 완사를 성내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란이 밤에 남궁에 와서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기에 제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운영의 회절은, 자, 여기서 봐봐. 회절 동그라미 쳐봐. 회절이 뭐예요, 근데? 회절이 뭘까? 절개를 훼손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절이 진짜 절개를 깨트린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게 일종의 뭐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신분적인 제약임을 통해서 나타난 회절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궁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왕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궁녀가 좀 존나 불쌍한 게 뭐냐면은, 봐봐. 궁녀가 말 그대로 뭐였어? 왕의 소유물이야. 그러니까 왕이 막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왕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 한다 해도 쟤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걔 족같네요. 그죠? 그러한 신분정지역이 있었다. 아무튼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 운영의 모습을 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궁녀들도 막 좀 의리가 있는 편이야. 막 얘네 막 다 실드 쳐주고 막 대신 죽으려고 하고 막 자꾸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얘네가 그러니까 그 안평대군이 화를 이제 누그러뜨리긴 하는데 뭐 결국은 이 운영은 자결을 하고요. 그리고 한참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아까 말했던 이 유영이라는 이 사람이 그 안평대군이 있었던 그 성을 찾아오게 돼요. 근데 거긴 당연히 폐허가 됐겠죠. 폐허가 됐는데 여기서 잠깐 잠들었더니 꿈에서 이 둘을 만난 거야. 이 둘을 만나서 얘는 얘 입장에서 뭐 아까 뭐 툭툭 만나서 뭐 죽임도 당할 뻔했고 막 얘 어떻게든 같이 해보려고 막 그 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운영이 나서서 또 운영이 얘한테 자기가 되게 억울하고 힘들었던 부분들 막 그런 거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된 상태로 얘가 꿈을 꾸면서 깼더니 어떤 책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야.
꿈꾸기 전까지는 책이 없었는데 책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이 둘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여기 뭐라고 나있어 나중에 책을 들고 명산에 두루 돌아다녔는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운영전의 결말입니다. 이것도 알고는 계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이랑 어떤 식으로 엮였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어떠한 제약으로 인해서 사랑이 혹은 혼사가 방해받았다라는 측면이 비슷해서 이 작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라도 하면 좋으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나머지 요거 뒤에 있는 21페이지부터 네, 나머지 문제들 그냥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저번 주 과제에서 질문하실 거 있었을까요? 좀 아리까리하던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네, 여러분들 알죠? 클리닉 때 봐봐. 여러분들 내신 클리닉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세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뭐 검사를 여기서 간단히 하긴 하지만 그거 외에 이제 좀 질문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클리닉 시간에 그걸 가져오셔야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일단 아마 이번 회차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쉬울 거예요. 풀만할 건데,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점점 어려운 문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하는 내신 모의고사도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할 거고, 외부 작품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문제들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자 님들 그 진도 관련해서 최대한 알게 되면은 저한테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도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출제 포인트를 어떻게 내겠다, 뭐 외부 작품 더 내겠다, 아니면 뭐 연계될 만한 말이 있었다, 그런 것들 있으면은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제 뭐 내신에서도 조금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적어도 들어야 자료들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훨씬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성적에도 달려 있고 저희 자료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도 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좀 부탁드릴게요.